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만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답답한 경기를 만들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황인범과 김민재가 없는 스쿼드를 꾸렸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3선에는 백승호와 박용우를 선발 투입했고요. 이강인은 일단 벤치에서 대기한 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빌드업 구조를 가져갔는데요. 먼저 포백 중에 오른쪽 풀백인 서령우가 조금 올라가면서 나머지 3명은 수비 형태를 구성하는 비대칭 3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쪽은 3-2 형태로 빌드업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빌드업 구조는 라볼피 하나씩 빌드업입니다. 백승호나 박용우 중에 한 명이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면서 권경원, 백승호, 조유민 이렇게 3명이 최후방에서 빌드업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드백 이태석과 서령우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빌드업을 하게 됩니다. 오만은 5-4-1 형태로 수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짧은 패스로 쪼개서 앞쪽까지 전진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공략해야 될 공간은 오만의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입니다. 센터백들이나 백승호, 박용우 같은 선수가 제가 동그라미 친 선수들에게 공을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배달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좌우로 패스를 돌리면서 오만의 선수들이 화면상 위쪽에 모였을 때 조유민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백승호가 조유민에게 공을 주고 조유민이 앞으로 나갑니다.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전진한다는 건 상대방 수비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 수비의 시나리오에는 센터백이 전진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누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그 틈을 우리나라는 노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조유민이 전진하면서 조유민에게 2명의 상대 수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조유민은 황희찬에게 전진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이랑 비슷하게 맞죠. 두 줄 수비 사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고, 그리고 조유민은 2명을 끌어당기면서 수적인 이득까지 봐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의 퀄리티와 공을 받는 선수의 터치입니다. 지금은 구조까지는 완성이 잘 됐는데 여기서 황희찬의 터치가 튀면서 우리가 소유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번 경기에서 특히 아쉬웠던 게 선수들의 기본적인 터치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정당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해주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심지어 이젠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도 가능해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도 가장 많이 받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죠.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축 본다고 밤낮이 바뀌신 분들도 아정당에서는 24시간 365일 전화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의 당일 발송, 홈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아정당,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잃고 나서 바로 압박을 가는 건 좋았는데요. 거기서는 이재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성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체력 좋고 활동량 많고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 특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성이 꽤 먼 거리를 뛰어와서 상대 공 가진 선수를 압박하면서 상대 선수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습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 공을 소유하게 되죠. 이 방법은 상대팀과 체급 차이가 많이 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만이 우리나라의 압박을 풀어나올 만큼의 빌드업 실력이 없다면 잘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앞에서 체력을 써서 공을 뺏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처럼 공을 또 뺏겨버린다면 역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은 스프린트가 일어나고 체력을 쓰는 일이 늘어나겠죠. 즉 쉽게 말하면 앞쪽에서 힘들게 뺏었으면 거기서 패스미스 하지 말고 공격을 마무리해야
뛴 보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반전은 꽤나 답답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두 줄 수비를 할 때 크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긴 단위의 반대 전환입니다. 한 번의 킥으로 반대 전환을 시키면서 그쪽으로 수비가 몰리게 하고 다시 또 방향 전환을 하면서 그때 벌어진 틈을 공략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좌우로 상대 수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 전환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센터백들의 돌발적인 빌드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을 받아줄 미드필더 선수들이 다 오만 선수들에게 잡혀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앞쪽에 주민규, 그러니까 센터포워드 쪽에 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센터백의 빌드업 능력만 좋다면 기대하지 않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규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센터백은 무조건 주민규를 마킹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센터백이 끌려 나온 뒷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황희찬 같이 오프더볼이 좋은 선수가 그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우리는 오만 수비를 바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패스가 좀 길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대방과 경기할 때 수월하게 풀어갔던 경기들을 보면은 주민규,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짧게 썰어가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앞쪽에서 짧게 썰어가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백승호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이강인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는 선수들의 위치에 변동이 생깁니다. 오른쪽 공격수였던 황희찬을 왼쪽으로 보내고 손흥민을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박용우의 짝이 되면서 빌드업의 방향, 빌드업의 템포, 경기 조율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이 이강인의 투입이 경기를 바꿔놓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고 몸을 화면상 아래쪽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오만 선수들도 아래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강인이 갑자기 몸을 틀어서 왼발 쪽으로 공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공을 잡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왼쪽 선수 2명이 한꺼번에 띄워줍니다. 이태석과 황희찬이고요. 그 중에 황희찬은 수비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돌아뛰면서 아주 아름다운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 움직임이 왜 위협적이냐? 수비 등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수비는 시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여기서 황희찬이 순간적인 스피드로 밀어붙인다면 쉽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이태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루트인 황희찬 쪽으로 한 번에 도전적인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황희찬이 베르캄프 같은 터치를 하면서 뒷발로 공을 앞쪽으로 갖다 놓고 깔끔한 왼발 득점. 우리나라는 1대 0으로 앞서가게 되고요. 전반은 이대로 종료됩니다. 후반전에도 오만은 선수비 후역습 상태로 게임을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기를 풀어준 선수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뒤쪽에서 이런 긴 단위의 반대 전환을 하면서 상대 수비의 중심을 옮겨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이뤄지면 이 전환을 받은 쪽에서 무언가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태석의 패스가 길어지면서 공격이 끊기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후반에는 이강인의 전환 내지는 오른쪽의 선수를 모았다가 왼쪽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왼쪽 위주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태석, 배준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좋은 호흡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무리 단계에서 터치나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심판의 성향도 잘 이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금과 비슷한 장면에서 강하게 컨택을 가져가면 심판은 웬만해서는 파울을 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 이용해서 페널티 박스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좀 강하게 갖다 박을 필요가 있었는데 오만은 그걸 잘 이용했고 우리나라는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오만의 전진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진을 하게 된 오만 선수가 우리나라 수비진 여러 명과 맞서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수비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끄는 공을 손흥민이 배준호에게 주려고 하는데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바로 역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실점을 하게 됩니다. 경기는 동점이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이강인의 부상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남은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게 되고요. 경기는 결국 동점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 특히 후반전에 집중해서 생각해보면 왼쪽에서 공격이 끊기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체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오늘 손흥민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계속해서 왼쪽에서 공을 뺏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교체를 하려고 했으면 손흥민 쪽에서 먼저 교체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컨디션이 어떻고 경기력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 역시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의 연결이 잘 안 됐다는 게 이 답답한 경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인과 백승호의 부상, 김민재와 황인범은 출전할 수 없었고요. 또 심판은 우리가 평소 겪던 심판보다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파울에 관대하다면 사실 수비하는 쪽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됩니다. 왜냐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조금 거칠게 붙어주면서 경합을 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감독의 퍼포먼스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컨디션 안 좋은 선수를 빨리 빼고 볼을 조금 더 잘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또 심판이 관대한 편이니까 우리도 거칠게 하자는 콜을 넣던지, 내지는 우리나라가 경기력이 안 좋은 걸 인정하고 1대0 상황에서 조금 더 수비적인 밸런스 잡으면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오늘은 선수와 감독 둘 다 아쉬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요르단전에서 반전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